진실화해위원회에 추천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거의 좌파 서울이거든요. 거의 한국의 좌파 이념을 돈을 많이 들여서 퍼뜨리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마이뉴스 기사 보니 극우적인 인사 이렇게 됐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다가 극우적인 인사가 되셨어요? 그런 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 진실을 이야기하면 전부 극우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누구나 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파 인사들이 특히 험하고요.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만 많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좌파들은 자기 편, 남의 편을 기가 막히게 알지 않아요? 그들은 저를 성향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하러 들어오려고 하는지 잘 알죠. 보통 기본적인 목표가 말 그대로 진실화해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국사를 왜곡을 해서 과거에 무장공비라든지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많은 사건들에 있는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서 먹이사슬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저런 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진실화해위는 광주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충성 명세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5.18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고 교수님이 그래도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습적으로 저는 원래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 전화를 꼭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기습적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 김에 대답을 했는데 상당 부분 기자가 좀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초기 단계에 학생들이 교문에서 시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위를 한 부분은 민주화 운동이고 근데 그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거의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유혈 사태가 없이 하는 것은 있었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18의 주력들이 대부분 다 친북, 친중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18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사건 전개 부분을 완전히 공개를 하고요.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 집차를 탈취해서 그렇죠. 타고 가든지 민간인들을 버스나 이런 걸로 치어서 사망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민주화 운동이 그런 형태로다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이냐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성격 문제 그리고 유공자의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주요 사건이나 유공자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공적이 있었고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죠. 우리 6.25 때, 그 다음에 월남전 때, 그 이후에 천안함, 여러 가지 유공자들, 하다못해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시면 어떤 공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유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그 명단은 누구이고 공개하지 않는 유공자는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고 기자가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런데 하는 거죠. 유공자를 공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양산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혜택을 주는 이 구조가 하나의 부패골인데 그렇죠. 근데 이 부패골에 대해서 말만 해도 폄훼했다. 그게 극우가 되는 거죠. 예, 극우가 되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극우가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런 거를 떠나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직해야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죠. 유공자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도 진실이 무엇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덮는 거죠. 좌파들이 씌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문제만 제기하면 공격을 해대는 거죠. 진실하고 관계없이 너는 극우다. 거기에 굴복해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무조건 덮어주면 국회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국회 앞에서 제가 이제 시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광주에서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 당시 유공자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광주에서 올라오신 그 연세 많은 분들 정말 자기들이 피해자였고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아서 분개해서 올라와서 몇 년 동안 계속 나오셨던 분들을 국힘당에도 외면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유공자와 그렇게 하는 진실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뻔한 거죠. 그 5.18 성역화를 보면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 항일 말지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역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악행도 전부 다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양식이 돼버렸는데, 사실 5.18 주력이 모두 친북 친중으로 간 것은 자기들도 이제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5.18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순간 모두 극우적이다, 극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국힘당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용산에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비겁한 사람들인데.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미국 위스콘신에서 했거든요. 위스콘신이 상당히 좌파적인 성향이 사실 그거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강정구 교수도 그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강정구 그 수정사관이고 완전히 거의 친북이죠. 김일성 주의자죠. 위스콘신이 기본적으로 소셜리스트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파적 성향이 강하고 예. 제 지도 교수도 교육사회학에서 그 좌파적에서 세계적 대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미시간에서 석사를 했을 때는 지도 교수는 그 사람은 우파고 정책을 한 사람이고 지금 케네디 스쿨에 가 있어요.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향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금방 뭐 한두 학기 만에 이 좌파가 절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거시사회학에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고 디벨롭먼털 스테이트라고 대만, 일본,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을 시켰고 그 산업화가 자유화와 또 민주화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제 전공은 디벨롭먼털 스테이트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 전공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박사학위를 빨리 받으셨어요? 좌파가 아니니까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교수가 빨리 되셨어요. 32살에.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캐나다에 있다가 바로 왔습니다. 그 온 이유는 울산대학교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 밤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힘이 느껴지거든요. 울산이 가슴이 벅차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가 교수님들이 대부분 서울 출신들이고 출신. 교수님들 퀄리티는 아마 전국에서 제 친구도 있어요. 하여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만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고 싸우고 다니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게 그런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이 완전히 장악됐고 우리 편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유튜브도 저희 광고도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언론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데는 그래도 기여했다고 자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나은 건 확실한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우파 시민들 분께서 이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사슴이라는 국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시민이 있고 강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강에 있는 악어는 윤석열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하이에나는 이재명입니다. 너 물을 선택해, 너 악어를 선택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악어가 너네 편이야, 악어가 우파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책상 안에서나 유튜브 속에서만 있으면 관념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시위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포비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좌파들이. 아웃사이더고 머리도 떨어지고 얼굴도 이상하고 입도 걸고 아주 포악한 거 다 갖추고 정가 사범이라고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이에나를 잘 맞춰놓은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종중 속방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이권을 대변하는 그들의 도둑 정치를 완성하는 과도기 형식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잘 한 것 같아요. 전략을. 근데 그 전략을 저는 우리나라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짰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는 북경이나 뭐 이런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은 다른 나라를 외국화시키거나 종중화시키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대만의 국민당도 매수를 했고요.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식은 죽 먹기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좌파라고 얘기하는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선동이라든지 눈치 빠르고 그리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요. 베트남하고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너무 낮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애국심도 없고요. 중국 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우수한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합니다. 공산당 그 최고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전대합 세대, 한청년 세대, 그리고 민혁당이 뭐 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뭐
성적이 좋은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는 주사파들은 고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책 능력도 없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DNA상 우리나라의 이권을 들어 바치는 것이 좌파의 속성이 아닌가. 김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체 공산당파라든지 민족주의 연안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연해주파 다 제거하고서 소비에트의 위성국으로 하는 꼭두각시가 와서 들어 바치려 한 거죠, 나라를. 주사파들이 참 자기네들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게 실제 북한 교과서를 보면 식량이 부족하면 모래알로 쌀을 바꿔서 군량미를 삼았다. 그리고 수료탄이 부족하면 솔방울을 따서 던졌다 그러는데 그걸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일성이 26살에 북한에 내려와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실제 김성주죠. 항일운동을 30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6, 7년 동안 러시아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건 공식 기록이거든요. 26에서 7년을 빼면 19살이 30년을 항일투쟁을 했다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마이뉴스나 YTN 뭐 이런 사람들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전대협 세대들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민혁당 전향 안 한 사람들 설명 좀 해보시죠.